이번 시간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병원체가 신체 내에 침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작동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피부라든지 그다음에 표면 이런 것들은 쉽게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어떤 방어벽을 치고요. 그리고 위산이나 지렉, 낮은 pH죠. 미생물 증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R 낮에 RNA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D 낮에 눈물에는 라이소자임이 세포벽을 분해했죠. 이런 효소들이 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요. 이거는 화학적 방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화학적 방어, 그 다음에 피부나 이런 표면들은 물리적인 방어입니다. 이렇게 화학적인 방어, 물리적인 방어로 우리가 이제 벽을 치고 있는데 이 틈 사이로도 세균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수많은 공생 미생물들이 존재하거든요. 유산균 들어봤죠? 이런 공생하는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공생하게 되면 잠재적인 병원체가 되는 미생물들이 들어왔을 때 쉽게 정착하거나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방어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는 이런 1차 방어선이 존재하는데요. 이 뚫리면 과연 우리 몸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가동되는 면역 반응을 비특이적 방어, 그리고 1차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선천적인 1차 반응. 자, 그래서 어떤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균들의 어떤 특정한 병원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분자나 3차 구조를 인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호중구나 이런 최전선에 있는 백혈구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세포들의 세포막 표면, 엔도점, 식보작용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식포를 엔도점이라고 그러죠. 리소점막에 존재하는 이 특정한 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톨-라이크 리셉터라고 합니다. TLR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TLR의 종류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LR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특이적인 감염균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TLR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 외 용액입니다. 세포 외 용액. 그리고 백혈 구조에 있는 세포는 이게 이제 세포막이 되겠죠? 세포막이에요. 자, 먼저 세포막 표면에 TLR5라는 리셉터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 무슨 모양이냐면 세균의 편모죠. 세균의 편모에 있는 플라젤린이라는 단백질입니다. 플라젤린이라는 프로테인 단백질이고 여기 그림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세균이 가지고 있는 TLR4라고 하는데 얘는 세균이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LPS, 그렇죠? LPS, 그람 음성 세균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지질 다당체라고 하는데 이 LPS 종합도 리간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는 TLR4, TLR5가 이렇게 이제 수용체가 포진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엔도점이 되겠죠. 식포를 해서 먹었을 때 엔도점 혹은 리소점. 자, 엔도점 안에 이 포낭 안에 이제 또 수용체 리셉터가 두 개가 있어요. TLR3와 TLR9이 있습니다. TLR3는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 더블 스트랜드 RNA, 핵산의 종류죠, 핵산. 이런 더블 스트랜드 RNA를 인식하는 수용체고 TLR9은 우리가 CpG DNA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DNA상에 C, 사이토신, 구아닌이 반복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주로 여기서 이제 메틸화, DNA 메틸화가 일어나는데 이 CpG DNA를 인식하는 특이적인 분자를 인식하는 리셉터가 TLR9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분자들을 인식하게 되면 방어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방어 반응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톨 유사 수용체, 톨-라이크 리셉터에 의해서 매개되는 면역 반응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미드88과 TRIF. 이거는 신호 연계 단백질입니다. 아답터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신호가 이제 수용체 리간드가 딱 결합했잖아. 그러면 이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또 어댑터 프로테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미드88과 TRIF가 있더라.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첫 번째 과정에서 정상의 생쥐 와일드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88과 이게 프로테인 이름이죠. 이 프로테인 이름이니까 이 프로테인을 만들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겠지, 그치? 유전자. 그쵸? 뭐 TRI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유전자가 결손된 생쥐는 마이너스, 그죠? 미드88 마이너스, TRIF 유전자 마이너스.
모두 다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렇죠? 두 개가 다 마이너스 있는 즉 돌연변이인 생쥐에서 모두 다 비장세포를 얻었어요. 자, 비장세포는 2차 림프기관인데 비장세포에는 여러 종류의 백혈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림프절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비장세포에서 쉽게 비장이라는 기관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장에서 백혈구를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나 실험을 볼까요? 나 실험. 자, 나 실험을 보면 많이 쪼개지네. 자, 가에서 얻은 비장세포에서 표와 같은 TRL 리간드, 수용체랑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들을 처리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를 이제 맞춰봐야 되는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균에 분리한 지질다장체, 아까 LPS라고 그랬죠, LPS. LPS는 아까 TLR 뭐였죠? 그렇죠, TLR4라는 수용체가 인식을 하고요. 살모넬라 균에서 분리한 플라젤린, 편모를 구성하는 단백질이었죠. 이 플라젤린은 TLR5 외에서 인식하죠. 이게 다 세포막에 박혀 있는 수용체였고요. 그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RNA네요. 그렇죠? 더블 스트랜드 RNA는 에코에 있는, 그죠? 세포 안쪽, 세포질인 에코에 있는 막에 있었죠. TLR3였습니다. TLR3. 가 더블 스트랜드 RNA를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리간드들을 처리해서 이제 뭘 확인했냐면요. 자, 이제 신호 전달이 왔고, 그 다음에 중계 단백질이 연계해서 이제 결국은 뭘 만드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인터페론,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인 TNF 알파를 양을 측정했어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사이토카인은 뭘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냐면 면역 시스템에서 세포 간의 소통에 이용되는 분자를 통틀어서 우리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들이 주로 만들어내는 게 인터루킨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양괴사인자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는 이 백혈구는 톨라이크 리셉터에서 TNF 알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TNF를 뭐라고 그러냐면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그래요. 종양괴사인자라고 합니다. TNF.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분비되는 인터페론 이런 것들 다 인터루킨, TNF 모두 다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신호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 면역 분비 물질을 분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포 배양액으로 분비되는 이 TNFR의 양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제 아까 기억이 뭐였죠? 기억이 TLR4였습니다. TLR4, 니은은 TLR5, TLR3였죠. 자, 이제 각각 리간드를 처리한 다음에 TNF 알파의 분비량을 이제 비교해 본 거예요. 먼저 와일드 타입은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가 아니니까 모두 다 많음으로 TNF 알파가 분비되는 걸 확인했어요. 자, 이제 돌연변이체를 이제 비교해 볼 건데, 자, 미드 88이라는 얘기는 미드 88이 결손됐다는 얘기는 뭘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뭘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TRIF는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TRIF에 의해서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중계 단백질에 의해서 TNF 알파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TRIF가 결손됐다는 얘기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미드 88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미드 88을 중계해서 TNF 알파를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모두 다 결손이 되면 신호 전달을 중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안 만들어지게 된 거고. 자, TLR5를 봤더니 얘는 이제 플라젤린이에요. 플라젤린을 봤더니 TLR4랑 다르죠. 그렇죠? 이 TLR5는 TRIF에 의해서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드 88이 없으니까 안 만들어졌죠. TRIF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졌으니까 뭐에 의해서만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치, 미드 88에 의해서 한 가지만 미드 88에 의해서만 신호가 중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죠. TLR3는 누구에 의해서만 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TRIF에 의해서만 중계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 표를 정리해보면 자, 이제 첫 번째 TLR4라는 수용체는 리간드로서 누가 옵니까? LPS가 이제 리간드로 오게 되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로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 프로테인이 누구냐면 중계하는 이제 단백질이 뭐냐면 미드 88도 되고요. 미드 88도 되고 그 다음에 TRIF도 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요 수용체는. 그러니까 미드 88로 가서도 그 다음에 IF로 가서도 결국 인터페론을 사이토카인을 만드는 거죠. TNF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기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TLR5로 가볼까요? TLR5는 자, 이제 신호가 왔어요. 누가 왔겠습니까? 플라젤린이 이 TLR5에 결합을 하게 되면 신호가 이제 가겠죠? 신호가 가요. 신호가 가서 이제 중계 단백질이 누군가요? 그렇지. 얘는 미드 88만 쓰는 거야. 미드 88. 한 가지 경로밖에 못 가는 거죠. 중계 단백질. 두 개로 못 보내요. 여기 미드 88에만 플러스 나와 있잖아. 미드 88로만 신호를 보내서 얘가 이제 TNF 알파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TLR3를 볼까요? TLR3? TLR3를 보면 얘는 더블 스트랜드 RNA죠. 더블 스트랜드 RNA라는 리간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신호 분자를 누구한테만 보내는 거야? TRIF. 얘한테만 이제 보내는 거죠. 신호를. 그래서 이렇게 TNF 알파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톨라이크 리셉터의 어떤 다양성도 있지만 이는 중계하는 단백질의 어떤 증폭 요 과정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보기를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TLR은 양상 인식 수용체다. 즉 패턴을 인식한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이 TLR5죠. TLR5와 결합하는 건 TLR은 뭐예요? 그렇죠. 미드 88이었죠. 미드 88 신호 연계 단백질로 사용한다라는 걸 확인했고. 자, 미드 88이 결손된 생지는 뭐밖에 안 만드는 거야? TRIF밖에 못 만들겠죠. 그래서 디귿이 뭔가요? 이것은 TLR3죠. TLR3는 TRIF네요. 그러면 알파가 만들어져야겠죠. 분비가 됩니다. 된다로 해야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톨라이크 리셉터에 대한 어떤 문제도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아래 부분을 좀 봅시다.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원 제지세포였죠. 항원 제지세포. 호중구 백혈과 대표적인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식세포 작용하는 거고, B세포도 항원 제지세포였어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식세포. 그렇죠?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삼키게 되면 이제 이 병원체가 라이소자인에 의해서 분해돼요. 혹은 죽게 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 식세포들은 항미생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어떤 면역물질, 이런 사이토카인을 이제 분비하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제 활성화시켜요. 다른 면역세포들을. 자, 또는 병원체 표면에 보채와 같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보채와 같은 수용성 단백질에 결합해서 옵소닌화라는 건 뭐냐면, 옵소닌화. 항원과 결합해서 식세포 작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혈청성의 물질, 이게 이제 보채가 하는 역할이야. 항체나 보채가 옵소닌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옵소닌 수용체에 의해서 식세포 작용이 더욱 증가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항미생물 펩타이드가 뭐였다고? 인터페론입니다. 인터페론.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주변 세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터페론을 막 분비해서.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된다. 그래서 주변 세포가 미감염 세포죠. 원형질막 수용체랑 이 인터페론이 결합해서 이 세포가 나중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를 증식 억제하는 신호 전달을 자극을 해서 사전에 추가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막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보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보채. 자, 보채에 대한 설명을 좀 봅시다. 보채를 보기 전에. 자, 림프구부터 먼저 볼까요? 자, 림프구의 일종인 자연살해 세포, 이걸 NK세포라고 부르죠. NK세포는 비정상적인 숙주세포를 탐지해요. 그래서 파괴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종양세포를 구별해서 표적세포를 위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대 세포 공격인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염된 세포가 MHC1 타입의 항원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면 누가 옵니까? MHC1이니까 CD8을 가지고 있는 TC세포, 세포독성 T림프가 와서 얘를 파괴하지요.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에 잠식된 세포가 있거든. 바이러스에 잠식됐어. 여기처럼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에 잠식이 됐어. 그러면 얘가 MHC1을 발현하지 못해요. MHC1의 발현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인식을 못하겠어? 그렇지. TC세포가 얘를 인식을 못해요. 그럼 얘는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런 아주 특별한 비정상적인 숙주세포죠. 이게 이 비정상적인 숙주세포를 누가 찾아가냐면
바로 NK세포가 찾아갑니다. NK세포가 찾아가서 이 숙주세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쵸?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 이게 이제 NK세포의 역할이에요. 자, 보체를 봅시다. 자, 보체는 단백질이야.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협동해요. 항체랑 병원체를 제거하는 혈청 단백질을 통틀어서 보체라고 합니다. 자, 보체의 큰 첫 번째 역할은 막공격 복합체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옵소닌화를 유도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체 첫 번째, 세균에 직접 결합해서 다른 종류 보체의 단백질을 활성화한다. 이런 중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항체랑 통합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항체랑 결합해서 이렇게 결합해서 옵소닌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옵소닌화 이게 이제 대식세포가 와서 이 세균을 이제 섭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해서 이거를 막을 뚫어요. 뚫어서 세포막을 파괴하는 역할도 보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체가 약자가 뭐 컴플리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CA 타입이 있고요. CA의 타입이 있고 CB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CA 타입은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이게 보체가 쪼개져서 CB 타입은 옵소닌화를 유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체까지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염증 반응입니다. 자, 염증 반응은 이제 시작이 비만 세포가 활성화돼서 뭘 분비하냐면 히스타민을 다량으로 이제 분비하겠죠.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면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져요.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지면 사이토카인도 분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 투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 벽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백혈구들이 이제 모일 수가 있어요. 가장 빨리 모이는 게 호중구 같은 이런 백혈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상처 부위에 항미생물 펩타이드라든지 보체 단백질을 공급 양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식세포 작용, 호중구 같은 식세포 작용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액과 죽은 병원체, 뭐 손상된 체세포, 식세포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나중에는 고름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염증 반응이 심하면. 자, 이제 식세포 작용이 이제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고 그랬잖아. 이 분비된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요. 이 사이토카인이 계속 뇌로 신호를 보내면 열을 내게 하고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야. 그다음에 상승한 체온은 림프구 생산이라든지 식세포 작용을 가속화시켜요. 그리고 일련의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통증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발열, 발적 이런 기능 상실 현상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 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염증 반응 후기에 감염 보이력도 유입된 항원들이 활성화된 림프구에 이제 관여하는데 그게 바로 항원 제지세포. 첫 번째 수지상 세포와 같은 이 항원 제지세포가 이제 뭘 이제 중개하냐면 보조 T 세포에 항원을 제시해서 특이적 매력 반응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데 기여해요. 그러니까 이 염증 반응이 먼저 일어나서 수지상 세포가 항원을 섭식한 다음에 항원 제지세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이제 개시가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배울 특이적 면역 반응의 어떤 중개 역할을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이제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포 모세혈관 세포 벽이 얇아지니까 백혈구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렇게 백혈구들이 들어와서 보체 단백질도 꺼내고 식세포 작용을 하겠죠. 그지? 죽은 세포가 이제 고름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일련의 염증 반응의 과정을 그림으로 더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수업을 끝낼까 합니다. 자, 그림은 피부에 세균이 감염되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세균이 감염됐네요. 그렇죠? 자, 이제 식세포가 막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식세포 중에서 수지상 세포, 항원제이 세포가 이걸 섭식할 수 있잖아. 섭식을 해서 이제 분해를 하겠죠. 그리고 MHC2에다가 이 항원을 제시한 상태에서 유입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림프절에 보니까 요 T세포 존에서 여기 이 안쪽에 T세포 존에서 항원을 제시하겠죠. 뭐 그리고 이제 배 중심으로 이동해서 이제 비림프구를 성숙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한번 보기를 봅시다. 자, 가에서 수지상 세포의 MHC 클래스 2에 결합한 항원은 CD8 T림프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CD4죠. CD4 림프구랑 결합을 하니까 틀렸고요.
자, 나에서 수지상세포가 세균 특이적 분자들을 인식하면 활성화되어 이동성이 증가하겠죠. 빨리 알려줘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고요. 자, 다에서 비림푸구가 활성화되어 항체를 생산한다. 자, 다에서 비림푸구 활성화가 되죠. 다에서 요 배 중심에서 여기 배 중심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배 중심에서 활성화가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도 톨라이크 리셉터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